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국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2강 시간입니다. 제2강의 주제는 객관적 사실대로 읽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삼국지 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삼국지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객관적 사실대로 읽기, 두 번째 역사적 상황 맥락을 이해하고 읽기, 세 번째 다양한 참여자의 시각에서 읽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객관적 사실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국지연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국지 또는 삼국지연의는 소위 나관중이 썼다는 나관중 삼국지연의입니다. 이미 이 나관중 삼국지연의를 번역하거나 번안한 책이 국내에 무려 수십 종에 달합니다. 그런데 삼국지 역사에 대해 객관적 사실대로 읽어야 한다니, 그럼 나관중 삼국지연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삼국지연의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 이데올로기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으며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이 정말인지 알려면 우선 삼국지연의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삼국지연의라고 말하는 책의 판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나본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본이라는 게 있어요. 나본이라는 것은 소위 나관중본이라는 것으로서 원말명초에 원곡의 대가로, 또 명나라 시대 소설의 원조격으로 유명한 나관중 선생이 썼다는 소설 삼국지 통속연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관중 선생은 한때 원나라 말 군웅들의 하나였던 장사성의 막료였다고 합니다. 장사성은 주원장, 진우량, 방국진 등과 함께 장강 이남의 4대 군벌 중에 하나입니다. 장사성은 진우량과 손을 잡고 주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었죠. 진우량이 주원장에게 패한 후 장사성 역시 세를 잃게 됩니다. 주원장은 강남을 제패한 후 이를 토대로 중원을 정벌해서 원나라를 막북으로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나관중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낙향한 이른바 낙백지식입니다. 그가 원나라 시대에 유행했던 잡극의 대본인 원곡이나 소설을 써서 생계를 삼게 되는데 워낙 문장이 유려하고 또 그 구성이 탄탄해서 원곡의 대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가 남긴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제 원곡으로서는 송태조 용호 풍운회라는 게 있고요. 또 소설로는 잔당 오대사 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본, 즉 나관중 선생이 썼다는 삼국지 통속 연의는 황당무계하고 신빙성 없는 내용들이 많고 또 그 문장도 조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책이 도저히 나관중 선생이 썼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다른 작품들에 비하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당시의 무명 작가들이 송대부터 내려온 이야기꾼들, 즉 강사들의 대본이나 원곡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 삼국지를 줄거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국지를 줄거리로 하고 있는 원곡들을 짜집기해서 삼국지 통속연의라는 책을 쓴 후에 이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유명한 작가인 나관중 선생의 이름을 가차했다고 그러죠. 빌려서 붙인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이전에 이미 이제 삼국지 이야기가 어떤 이제 이름 없는 사람에 의해서 전상평화 삼국지라는 단행본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 전상평화 삼국지는 이제 그림책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풀어먹기 좋게 주요 장면에 대해서 사파를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붙인 형식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무명 작가들이 살을 붙여서 만든 게 이제 삼국지 통속연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모본은 청나라 시대에
모성산 모종강 부자가 2대에 걸쳐서 이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 모본을 수정 보완한 책입니다. 그 내용이 조잡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관중 삼국지는 대단히 인기가 높았나 봅니다. 명나라를 거쳐서 청나라 시대에 이르러도 삼국지 연의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도 좀 황당무계하고 문장도 조잡했으므로 식자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청나라 시대 출판업자인 모성산 모종강 부자가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무려 2대에 걸쳐서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은 빼버리고 또 문장을 세련되게 다듬는 등 작업을 거쳐서 탄생한 것이 모본, 소위 모종강 삼국지 연의입니다. 모종강 삼국지 연의를 현재 우리나라에 발간되어 있는 모든 삼국지 연의는 이 모종강 삼국지 연의를 기본 텍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들은 나는 중국의 인민문학출판사 본을 판본으로 했다. 나는 대만의 삼민서국판을 텍스트로 했다. 이런 식의 차별화하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건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들은 다 이 모종강 삼국지 모본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처음 출간된 정음사간 삼국지 연의는 이제 일본 작가 요시가와 에이치가 자기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쓴 소설 삼국지 연의를 번역한 것입니다. 박종화 선생의 삼국지도 이를 이제 번안한 거라고 봐야 되죠. 고우영 만화에도 나오는 유비가 백수 시절에 돗자리 판 돈으로 강남에 가서 녹차를 사온다. 이런 스토리는 다 요시가와가 창작한 것입니다. 예. 문제는 나본이든 모본이든 삼국지 연의는 모두 그 내용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것도 아주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삼국지 연의만을 읽고서는 삼국지 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연의를 일컬어서 칠실삼어라 평가했습니다. 70%는 사실인데 30%는 가짜 내지는 창작이라는 것이죠. 삼국지 연의라는 것이 이제 정통 역사서인 진수의 삼국지와 배송지주를 시절로 하고 여기에 민간의 전승, 설화, 민담 등을 날줄로 해서 창작한 것이기에 70%만 사실이라는 말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70%조차도 심히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윤색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위 말하는 촉한 정통론 때문입니다. 한나라의 황실이었던 유비가 건국한 촉한만이 정통 왕조이고 조조의 위나라나 송건의 오나라는 지방 정권에 불과하다는 이런 관점이 바로 촉한 정통론입니다. 위나 오는 저희 왕이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한말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 전국에 13개의 주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소위 중원 또는 중국이라 불리던 황하 유역을 차지한 게 위나라였습니다.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은 것도 조비였지 유비가 아니었습니다. 또 위나라는 13개 주 중 거의 9개에서 10개 주를 차지했고 인구도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비의 촉하는 익주 1개 주만을 점유했고 오나라는 양주, 형주의 대부분과 교주를 점유하고 있었죠. 이렇게 실질적인 그 세 차이가 있는데 무슨 근거로 촉한을 정통 왕조로 볼 수 있을까요? 유비가 황실과 성이 같은 유씨였기 때문이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유비는 전환시대에 효경제의 아들인 중산정왕의 후예라고 합니다만 워낙 몰락한 집안 출신이어서 그 세계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촌수도 불분명해져서 사실은 한나라 마지막 황제 헌제가 유비보다 학렬이 높은지 낮은지조차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국지연의에서는 유비를 황숙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 삼국지연의의 작가들이 창작해낸 거죠. 당시에 황실의 일원인 유씨이면서 조비보다도 더 유력한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유표, 유원, 유장부자, 유대, 유효 등 주요 군벌급에서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들 다 황실의 일원인 유씨입니다. 이들은 유비와 달리 대대로 벼슬을 한 명문 거족 출신이거나 고관을 지낸 유명 인사였습니다. 전국 각국에 또 왕들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씨가 황숙으로 불렸다고요? 또 그가 세운 촉한이 정통이라고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당시 유씨였던 사람은 무수히 많았고 유비보다 황제와 촌수가 가까웠던 사람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촉한 정통론이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나 역사가들에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당시 이 삼국지 연의가 창작되던 시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유교적 정통론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삼국지 이야기가 형성된 시기를 북송 시기부터 원나라 말기까지로 봅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역대 중국의 왕조들 중에서 가장 무능한 정권이 계속됐던 시기입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5대 19개 혼란상을 정리하고 통일국가를 이룬 송나라, 즉 북송의 경우는 처음부터 요나라를 상국으로 모셨습니다. 그 후에 서기 1004년에 전연의 맹을 맺고서는 아예 송나라 황제가 요나라 칸을 형님으로 대접하게 되죠. 매년 은 10만 냥, 비단 20만 피를 조공으로 바치기로 한 협약이 바로 전연의 맹입니다. 이때 협약이 타결되자 송해 황제가 한 말이 걸작입니다. 맹약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듣자 송나라 황제는 참 다행이다. 나는 100만 냥이라도 기꺼이 내려고 했는데 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의 입장에서는 참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또 금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휘종, 흠종 두 황제가 납치되어 가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소위 이것을 이제 정강의 변이라고 하죠. 얼마나 무능하면 그래 이런 변을 당하겠습니까? 당시 인구로 비교하면은 요나라의 거론족이나 금나라의 여진족 숫자는 한족의 100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요. 금나라에 쫓겨서 장강 이남으로 달아났던 남송은 이제 급기야 몽골의 원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정복당하기까지 하죠. 참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족의 입장에서는 왕조나 황제에 대한 그 민중의 신뢰, 존경심이 금이 갔겠죠.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등장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소위 주자학인 것입니다. 주자는 북송시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창시한 주자학은 남송시대의 전성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자학의 가장 큰 특징이 유교적 명분론, 정통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임금이 아무리 무능해도 너희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군주에게 무한 충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군주는 정통성이 있는 군주는 당연히 충성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주자학이 이론적 뒷받침을 해준 것이고요. 이를 민중에게 널리 보급한 역할을 담당한 게 바로 삼국지연의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연의가 1000년 가깝게 인기를 얻고 확산될 수 있었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제왕조 시절에 왕조의 후원이 없었다면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무능한 봉건 왕조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삼국지연의였던 것입니다. 유교적 정통론에 따라 무능하기 그지없어도
유비는 황제와 같은 유씨이고 또 한나라를 중흥하겠다고 나섰으니까 그가 정통이다. 따라서 그에게 충성한 제갈량 관우 장비는 대단한 충신의 위인으로 미화를 하고 역적 집단 수계라고 볼 수 있는 조조나 그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나쁜 놈들로 폄하한 것이 바로 촉한 정통론의 영향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실 왜곡과 또 줄거리에 대한 왜곡, 윤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유교적 정통론이 뭔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가지요. 원래 유교적 정통론은 그 한나라 초기에 정윤론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윤년할 때 그 윤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음양오행설 중에서 상생이론에 따라서 하왕조를 금덕이라고 보고 상왕조를 수덕, 주왕조를 목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춘추전국 시대와 진나라를 거쳐서 한나라가 성립되었을 때 한나라를 이제 무슨 덕으로 볼 것인가가 이제 논쟁이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진나라가 화덕, 한나라가 토덕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 이제 분위기는 진나라를 정통왕조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나라를 단순히 그 하나의 정통왕조로 인정하지 않고 패자로만 인정을 해서 윤희로 보아서 넘어가고 한나라만이 정통왕조이므로 정통왕조로 인정해서 그 한나라가 화덕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 이 정윤론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천하를 통일해서 안정적으로 통치함으로써 정통으로 인정받은 왕조는 정위, 그렇지 못하고 하나의 지방정권이나 패자에 불과한 왕조는 윤희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정윤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삼국지 연이 형성기인 북송에서 원나라 시대에 유행했던 주작적 명분론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적 정통성이 매우 중요한 이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촉한 정통론은 이런 유교적 정통론의 영향을 받아서 촉한을 정통으로 보고 윗나라를 지방정권, 즉 패자라고 본 것입니다. 유교적 정통론은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느냐 하는 역사관, 즉 사관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헤로도투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역사하면 중국이지요. 중국은 역사의 나라입니다. 태고 쪽부터 역사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사관도 나름대로 발전했습니다. 중국의 사관은 크게 춘추 자시학파, 춘추 공량학파, 춘추 공양학파 등 세 가지 학파로 분류가 됩니다. 공자가 저술한 춘추시대의 역사서인 춘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관이 갈리게 된 것입니다. 춘추는 사서오경 중 오경의 하나로서 공자가 춘추시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쓴 춘추는 사실만을 매우 간략하게 시대순으로 기술하다 보니 내용을 어떤 역사적인 사실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해석하기 위한 주석서들이 무수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춘추학이란 말까지 등장하게 될 정도였죠.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주석서들이 공양고가 썼다는 춘추공양전, 공양숙이 썼다는 춘추공양전, 그리고 좌구명이 썼다는 춘추자시전입니다. 이 세 가지 춘추에 대한 주석서가 각기 다른 세 가지 역사관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좌구명의 춘추자시전은 춘추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실증적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유래한 춘추자시학파는 역사는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해야 한다는 객관적, 실증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 공량숙의 춘추공량전은 춘추공양전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해석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저하게 유교적인 명분론에 입각해서 정사를 구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춘추공량학파가 역사를 해석할 때 유교적 명분론, 정통론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나간중의 삼국지연의는 바로 이런 춘추공량학파적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공양고의 춘추공양전도 역사에 대해서 주관적 해석을 중시하는 입장은 같지만 다만 유교적 명분론보다는 현실의 정권의 정통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영향을 받은 춘추공양학파 역시 현실의 정권이나 군주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건 예를 들어서 그리스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것처럼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그 입장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대 이후에 서구의 역사학에 있어서도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관이 갈려 있죠. 하나는 이제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사관인데요. 19세기에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레오폴드 폰 랑케에서 시작된 입장입니다. 랑케는 원래의 역사적 자료에 충실하면서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역사가는 그 사실, 팩트를 알리는 역할만 해야 하지 불필요하게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 견해나 해석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지요.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객관적 실증적 역사관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20세기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를 정의하기를 역사란 과거와 현대의 대화이며 현대와 미래의 귀감을 위해서 역사가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라는 게 사실은 무수하게 많죠.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는 그래서 그 객관적 사실들을 역사가의 해석적 관점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그것에 입각해서 현대와 미래의 어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카의 입장입니다. 이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소개되면서 당시 대학생들, 특히 운동권 대학생들에게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소위 586 세대들이 역사적 인식 형성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586 세대들은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학교를 다닐 때에도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나 8억인가의 대화 같이 운동권 입문서나 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체사상 학습서를 읽은 것이 거의 그 사람들이 한 공부의 전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죠. 아직도 학창시절인 80년대식 사고에서 벗어나 있지 못해서 머리가 거의 화석화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끼고만 다녔지 제대로 읽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현재와 미래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 칸은 무수한 역사적 사실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과 사실이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취사 선택될 수밖에 없는 점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적 사실을 현실과 미래의 귀감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도 역사가의 해석적 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지, 객관적 사실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목적에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도 좋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원전 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586 좌파들은 카의 견해를 뭐 억지로 끌어다가 명백한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경향에 맞추어서 왜곡하고 더 심한 경우는 이제 가짜 역사를 만들어내서 선전선동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문제가 됐던 백년전쟁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우리 건국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승만 박사의 행적을 막 조작해서 비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친일파와의 백년 전쟁의 역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기 영향을 받은 암살 같은 영화도 또 엉뚱하게 김원봉을 미화한다든가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이런 전형적인 사례이죠. 얘기가 곁길로 갔습니다만 결국 중국의 3대 사관이라는 것도 정통성 논쟁을 둘러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춘추자씨 학파는 엄밀하게 각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춘추공량학파나 춘추공양학파는 역사 해석에 있어서 주관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만 유교적 명분론, 정통론에 따라서 정사를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권력관계에 입각해서 정당성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나간중의 삼국지 연의는 철저하게 춘추공량학파적 관점에서 유교적 정통론에 입각해서 삼국지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해석했을 뿐더러 심지어는 정통인 촉한왕조의 정통성을 미화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기까지 한 책입니다. 자, 유교적 정통론이란 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막스 웨버가 말한 전통적 권위에 대한 존중입니다. 한 나라의 왕조에서는 전통적으로 세습된 군주에게만 정통성이 있으므로 신하와 백성들은 정통성 있는 군주가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아무리 부도덕하더라도 절대 충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바로 유교적 정통론입니다. 유비가 한나라의 황실인 유씨이므로 따라서 역시 한나라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정통성이 있다는 이런 촉한 정통론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중국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치 통감을 쓴 사마강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사마강은 국가의 정통성은 인민의 휴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휴척이란 말은 즐거움과 고통, 즉 고락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왕조의 지배하는 영역이 크든 작든 정당성을 지닌 정통 왕조이든 아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왕조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다스렸냐를 기준으로 왕조의 정통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바로 사마강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매우 근대적인 관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 서구의 정치학에서는 정권의 정통성은 정당성과 능력의 함수라고 봅니다. 정권이 권력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획득했느냐 하는 것이 정당성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존 그리고 확대 재생산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주는가가 능력입니다. 정통성 이코르 정당성 곱하기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 의하면 한 국가의 정당성은 그 국가가 전통적으로 권위를 물려받은 정통 왕조냐 아니냐, 종교적 비종교적 카리스마가 그 구성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 사회적 합의나 계약 또는 법률적 근거에서 설립되었느냐 하는 권위의 원천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구성 목적이 구성원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능력은 국가가 바로 국민의 생존과 행복 추구를 보장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효과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때는 국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 달성에 실패한 국가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당성과 능력을 곱한 것이 국가의 정통성이므로 한 국가는 국민들의 생존과 행복 추구를 보장할 목적에서 성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을 때에만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정통성 논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우리나라의 좌파운동권, 특히 586 종북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괴,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 정권은 미제 식민주의에 의해서 건립된 정권이고 일제의 친일한 인사들이 득세한 정권이지만 북한 정권은 김일성이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고 정권 수립 후 친일파들을 일제히 숙청하여 역사적 정통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와 사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3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국가나 정권의 핵심 구성원들의 본질은 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산자들이 아니고 생산자들이 생산한 것을 강탈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집단이 권력을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항구적으로 극대화하고자 국가 질서를 구성했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거든요. 따라서 국가 또는 정권의 담당자들이 어떤 출신이냐 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성 또는 정통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단지 정서적 거부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는 후한시대 사족 출신 관료들이 환관 내시들이 정권을 장악한 것에 대해 가진 거부감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마강의 관점이나 현대 서구학의 관점에 따른다면 누가 집권하든 국리민복에만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따지고 보면 김일성의 항일투쟁이라는 것도 만주에서 수십 명 단위의 빨치산 활동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대한민국의 광복과 독립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본질적으로 2차 대전 후 동유럽 공산국가와 마찬가지로 화차 정권이었습니다. 소련의 공산 제국주의 확장 기도에 따라서 뿌리도 없는 망명 공산주의자들을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화차에 태워서 함께 데리고 와서 세운 정권이란 뜻입니다. 굳이 남한을 미제 식민정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도 소련 제국주의의 꼭두각시 정권이기는 매일반입니다. 북한 지도층의 항일 경력에 비하면 오히려 대한민국 건국의 핵심 인사들이 훨씬 더 화려한 항일 경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임정의 초대 수반이었고 외교활동을 통해서 국제열강들이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시영 부통령은 임정 요인이었고 지청천 이범석은 만주에서 사단급 연대급의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독립영웅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전쟁놀이 수준의 김일성 집단의 빨치산 활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죠. 또 북한 정권의 북한 정권이 국가의 구성원 전체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단지 구호뿐이고 북한도 전체 인민의 복지를 추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근의 실제 상황을 보면 집권층의 생존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운영의 기본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체제 간의 차이를 떠나서 인류의 역사상 국민의 약 10% 이상이 대량으로 굶어 죽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러고도 또 살아남은 정권도 없었습니다. 스탈린 시절 우크라이나 대기근이나 중국의 대약진 운동 시절에도 아사자의 비율이 이 정도에 달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북한에서는 1995년에서 96년 사이에 약 250만에서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항구적인 식량 부족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국가 능력 파탄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여태 살아남은 건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이 지원했고요. 또 대한민국의 정권에 침투한 종북주의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맹목적인 지원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정당성도 능력도 없습니다. 정권의 정통성을 운유할 자격조차도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내의 종북주의자들이 남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심지어 백령 전쟁 등 가짜 역사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역사 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친일파 정권이므로 정통성이 없고 북한은 빨치산 투쟁으로 나라를 해방시켰으므로 북조선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와 정의를 모독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사료에 입각해 객관적 사실 파악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삼국지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당시의 역사서를 원전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삼국지 연의처럼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윤색되고 왜곡된 것이 아니라 삼국지 시대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1차 사료들을 찾아서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삼국지 시대에 관한 원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진수가 쓴 역사서인 삼국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진수의 삼국지에 주석을 붙인 배성지주가 있고요. 또 이것 외에도 후한 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려부의 후한서도 참조해야 합니다. 삼국을 통일한 사마씨 일족에 대한 기사는 당나라 시절 방현령 등이 편집한 진서에 나옵니다. 또 진수의 삼국지가 어렵고 진수의 삼국지가 기전체이다 보니 하나의 사건이 여러 사람의 열전에 흩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시대 순서가 뒤죽박죽이기 쉽습니다. 이를 시대별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사마강의 자치 통감 중 한기, 위기, 진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진 남북조 시대의 인물들에 대한 일화집인 유희경의 세설신화를 통해서 삼국지 시대 주역들에 대한 성격과 인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이 6가지가 1차 사료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중국의 이중텐이나 삼국지 전문가들의 저술을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사서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서들이라는 게 대부분 배송지주에서 재인용한 것이지 그 사서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대의 평전이나 기록들은 1차 사료가 아니니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6가지 1차 사료들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수의 정사 삼국지입니다. 진수가 쓴 삼국지는 중국의 정사 24사 시리즈에 포함되는 정통 역사서입니다. 삼국시대의 사실들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실들 위주로 기술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인 진수는 바로 삼국지 시대를 직접 살아갔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서진에서 벼슬을 한 관리였지만 촉한에서도 벼슬을 했던 사람이지요. 속설에 따르면 제갈량에게 처형당한 촉한의 장수 진식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명확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촉한의 반체제 인사였던 초주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아서 촉한에 대해서 무조건 편드는 그런 입장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진수가 쓴 삼국지는 정사치고는 특이하게 열전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춘추나 자치통감처럼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기술한 편년체가 아니라 인물의 전기 중심으로 기술한 기전체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보통 기전체인 경우에는 본기, 열전, 지, 연표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진수의 삼국지는 열전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진수가 위오촉 어느 나라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정통군주의 전기인 본기를 쓰지 않으려고 열전만으로 구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진수의 삼국지는 춘추 공양학파적 입장에서 위나라를 정통으로 보았다라는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그야말로 사실 그대로 좌시학파적인 입장에서 쓴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간중의 삼국지 연의는 유교적 정통론에 입각해서 촉한을 정통으로 보았다는 것이 맞지요. 예, 어쨌든 진수의 삼국지는 그야말로 정통 역사서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간략하게 기술한 만큼 생생한 맛이 좀 떨어집니다. 재미없죠. 또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나 그때까지의 다른 그 역사서들에 기술된 내용들이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또 애매하거나 입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주장들은 다 뺐기 때문입니다. 진수가. 그렇다 보니 어떤 사건에 대한 기술만 나오지 그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기존체이다 보니 한 사건이 여러 사람의 전기에 분산되어서 또 심지어는 관점을 달리해서 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의 시대 순서나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유송의 문제가 배송지라는 신하에게 명을 내려서 이 진수의 삼국지에 대해서 자세한 주석을 붙이도록 합니다. 원래 이제 유송은 우리가 육조 국가 중에 하나인 송나라를 의미하는 건데요. 동진 이후에 등장한 왕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오동진, 송제, 양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육조라고 하는데 그 육조 중에 하나에 속한 송나라를 나중에 당나라 이후에 조씨가 만든 조광윤의 송나라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유송 시절에 배송지가 주석을 다른 게 바로 배송지주입니다. 배송지주는 당시 황제에게 바친 글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관적인 의견을 달거나 또 문장의 머릿말에는 신송지는 이렇게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주석을 단 사람이 신송지인지 잘못 알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배송지가 맞는 겁니다. 신송지는 바로 이제 신배송지는이라는 뜻이죠. 진수의 삼국지가 한자로 대략 10만 자, 배송지주가 역시 10만 자를 넘습니다. 주석이라기보다는 거의 독자적인 역사서라 할 만큼 아주 방대한 양을 자랑하죠. 그럼 배송지는 이 많은 사료들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위오촉 삼국과 그 시대의 인물들에 대한 많은 역사서와 전기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송지주에 등장하는 또 배송지주에 인용된 자료만 해도 뭐 어환, 위리학, 하우담의 위서 등 사서와 제자의 계보, 별전, 문집 등이 무려 140여 종이나 등장을 합니다. 크게 분류하면은 왕침의 위서, 장번의 한기 등과 같은 그 역사서들, 그리고 또 조만전, 영웅기, 조운전 등과 같은 인물의 전기들, 또 화양국지, 강표전, 양양기와 같은 지리지, 또 기타 곽반의 세어, 조비의 전론 등과 같은 많은 사료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 저자인 배송지도 또 위나라에서 상서령을 지냈던 배잠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인 배미는 동진에서 역시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배송지도 아마 자기 어르신들한테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송지주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는 좀 황당하거나 서로 일치되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진수의 삼국지에 관련된 부분에 주석 형식으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아주 매우 생생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의 디테일한 장면들은 창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배송지주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진수의 삼국지와 더불어서 삼국지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삼국지 시대의 1차 사료들로는 범여배 후한서, 방윤영 등의 편찬한 진서, 사마강의 자치통감, 유희경의 세설 신호들이 있다고 했지요. 범여배 후한서는 진수의 삼국지보다 후대에 저술된 역사서입니다. 앞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기술했지만 따라서 삼국지 시대의 역사에 관한 사료적 가치도 진수의 삼국지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본기, 열전, 지, 연표 등 제대로 체계를 갖춘 기전차 역사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한 시대의 관제나 병제 등 각종 제도, 지리, 기타 배경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만 범여배 후한서는 유교적 정통론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새겨서 이해해야 합니다. 삼국지나 후원서에는 당시 황실이었던 사마씨 일족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사마의나 사마사, 사마소 등 사마씨 일족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알기 위해서는 당나라 시대 방현령 등이 편찬한 진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또 진수의 삼국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전만 존재하므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와 시대적 순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친절하게도 사마강이 쓴 자치통감이 바로 편년체 역사가이므로 이런 부분을 아주 훌륭하게 보완을 해줍니다. 여러 사건들을 시대 순으로 잘 정리해 놓았죠. 부분적으로 오류도 있지만은 자치통감의 한기, 위기, 진서 부분을 참고로 하면 역사적 사건의 시대적 순서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송의 유희경이 쓴 세설 신화는 유진 남북조 시대의 명사들의 일화 모음집입니다. 역사서들이 교류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생생한 묘사나 또 성격들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삼국지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객관적 사실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요. 또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6종류의 역사서와 자료들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간중 삼국지의 허위와 왜곡, 윤색을 넘어서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진수의 삼국지만 해도 한자로 10만 자가 되고 배송지주는 10만 자가 넘는데요. 웬만한 중국문학 전공자나 중국사 전공자들도 쉽게 다 읽기가 어려운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경한 삼국지 12권을 저술한 것입니다. 나간중 삼국지처럼 소설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위에 언급한 6가지 1차 서료들을 다 읽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다시 쓴 역사 소설입니다. 소설은 소설이나 95%가 진실에 입각한 그야말로 팩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삼국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겠다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면 감히 제가 쓴 김경한 삼국지를
꼭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은 삼국지 바로 읽기 제2강 객관적 사실대로 읽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